아들을 잃은 78세 시골 할매, 23세 파산 청년에게 하룻밤을 요구합니다. 월세 대신 매일 밤 내 옆에 누워 두 사람의 충격적인 비밀 계약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부산 영도의 겨울바람은 유독 칼날 같았다. 바다의 소금기를 머금은 습한 공기가 살을 애는 듯 파고들었고 절벽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집들의 창문은 밤새 파도 소리에 울었다. 그 위태로운 풍경 속에서도 가장 아슬아슬하게 절벽 끝에 매달린 집 한 채, 그곳에 온마음 할머니가 살았다. 올해 78, 그녀의 이름은 따뜻했지만 삶은 단 한순간도 따뜻했던 적이 없었다. 새벽 4시. 어김없이 온마음의 하루는 찌르는 듯한 무릎 통증과 함께 시작되었다. 낡은 솜니불은 냉기를 막아주지 못했고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한기는 오랜 세월 그녀의 잠을 방해해 온 불청객이었다. 에이, 지긋지긋한 것.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킨 그녀는 익숙하게 벽을 짚고 일어섰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온마음의 귀에는 저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파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자장가인 동시에 악몽이었고 평생 그녀의 귓가를 떠나지 않는 굴레였다. 창문을 열자 비릿한 쇠냄새를 품은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다. 온마음은 폐부 깊숙이 그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다.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처럼 수평선 너머 어둠과 바다가 구분되지 않는 경계 어딘가를 향했다. 그 바다는 모든 것을 삼켰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젊음도 웃음도 그리고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40하고도 8해 전 풍랑주의보가 내렸던 그날 아침, 오늘만 나가서 한 짐 벌어오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라며 웃던 아들의 얼굴이 파도 소리 위로 아른거렸다. 그 후로 온마음의 시간은 그날의 바다 위에서 멈춰버렸다. 그녀의 하루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반복의 연속이었다. 차갑게 식은 보리밥에 멀건 된장국으로 아침을 때우고 낡은 외투를 걸치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동네 슈퍼에 가는 것이 유일한 외출이었다. 슈퍼 주인 박 씨는 온마음을 희녀울 꼬장 할매라 불렀다. 할매, 두부 한 모에 1,500원. 뭐라? 어제까지만 해도 1,000원 받던 놈이 하룻밤 사이에 날강도로 변했나? 이 도둑놈아. 아이고 할매요. 물가가 다 올랐다 아입니까? 내도 남는 거 없심더. 내 놈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닷새 전에 사간 콩나물은 반이 썩었더라. 다시는 내 놈 가게에서 사나 봐라. 악에 바친 고함을 지르면서도 그녀의 손은 어김없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고 있었다. 박 씨는 그저 허허 웃으며 거스름 돈을 내어줄 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온마음 할머니의 거친 말 속에 숨겨진 깊은 외로움을, 세상을 향한 원망이 실은 사무치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하지만 누구도 선뜻 그 가시 돋친 마음의 벽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파른 계단은 78 노구에겐 고행과도 같았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이면 관광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깔깔거리며 그녀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손에는 최신형 사진기가 들려 있었고 그들은 이 마을의 낡고 위태로운 풍경을 감성이라는 이름으로 필름에 담았다. 온마음에게는 지긋지긋한 현실인 이 절벽 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한 장의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집에 돌아온 온마음이 하는 일은 단 2가지였다. 멍하니 창밖 바다를 보거나 낡은 라디오를 켜는 것. 치직 치지직. 낡아빠진 라디오는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날보다 잡음 섞인 소리를 내는 날이 더 많았다. 그래도 온마음은 집요하게 주파수를 돌렸다. 그러다 우연히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라도 흘러나오면 그제야 잠시 굳었던 얼굴이 희미하게 풀리곤 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녀의 집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이고 있었다. 외벽 페인트는 소금바람에 벗겨져 시멘트 속살을 드러냈고 낡은 셰시 창틀은 비바람이 칠 때마다 귀신 우는 소리를 냈다. 방 안은 더했다. 누렇게 변색된 벽지,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오른 천장, 그리고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작은 밥상. 그 위에는 먼지 쌓인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검은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사내의 흑백 사진. 온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사진을 쳐다봤지만 단 한 번도 손으로 쓸어보는 법이 없었다. 만지면 정말로 사라져버릴 것만 같아서였다. 이 집은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이자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었다. 남편이 죽고 아들마저 바다가 데려간 후 그녀는 이 절벽 끝의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세상이 무서웠고 사람들이 무서웠다. 정을 주면 떠나고 마음을 열면 상처만 남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후였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시켰고 꼬장꼬장한 성미와 거친 욕설로 단단한 갑옷을 만들어 입었다. 그 갑옷만이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것이라 믿었다. 해가 저물고 바다는 검푸른 물감을 풀어놓은 듯 어두워졌다. 온 마음은 저녁밥을 차릴 생각도 잊은 채 창가에 앉아 있었다. 저 아래 해안 산책로에는 연인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그 웃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외로움. 지독한 외로움이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외롭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집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다. 관광객들의 소란과는 다른 무언가 목적을 가진 발소리. 그리고 잠시 후 낡고 삐걱거리는 그녀의 집 대문 앞에서 그 발소리가 멈췄다. 온 마음은 미간을 찌푸렸다. 길을 잘못 든 관광객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내 돌아가겠지. 하지만 정적은 길어졌다. 마치 누군가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기척이었다. 온 마음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흐릿한 인형 하나가 보였다. 키가 껑충한 젊은 사내였다. 그의 등에는 몸집만 한 배낭이 매달려 있었고 그는 마치 거대한 거북이처럼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내는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온 마음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낯선 긴장감으로 작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십 년간 멈춰있던 그녀의 시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바다의 23 인생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같았다. 잔잔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폭풍우가 몰아쳤고 겨우 헤쳐나왔다 싶으면 또 다른 암초가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해양생물학을 공부하던 그는 이번 학기 휴학계를 던지고 무작정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존경하던 교수의 해양생태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비록 무급 인턴 신분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바다를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부산역에 내린 강바다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상상했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후텁지근한 공기, 정신없이 오가는 사람들, 귀를 때리는 경적 소리. 그는 어깨를 짓누르는 배낭의 무게를 고쳐 메고 미리 알아봐둔 하숙집에 전화를 걸었다. 인터넷 카페에서 월세 1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찾아낸 곳이었다. 여보세요? 아주머니, 저 오늘부터 들어가기로 한 학생인데요. 아, 학생. 어서 와요. 근데 미안해서 어쩌지? 갑자기 우리 아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방을 빼줘야 할 것 같네. 정말 미안해요. 보증금은 바로 보내줄게. 전화는 그렇게 뚝 끊겼다.
강바다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통장으로 입금된 보증금 10만 원. 그것이 현재 그가 가진 돈의 전부였다. 아버지의 작은 식당이 망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쓰러지신 후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이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그에게 마지막 동화줄과도 같았다. 하늘이 노랗게 보였다.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이 없었다. 찜질방에서 하루 이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무거운 배낭을 맨 채 터덜터덜 걷던 그의 눈에 관광 안내 지도에 그려진 흰여울 문화마을이라는 글자가 들어왔다. 사진 속 마을은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아기자기한 집들이 늘어선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쓰인 문구. 한국의 산토리니,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곳. 피란민. 그 단어가 강바다의 뇌리에 박혔다. 어쩌면 저런 곳이라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낡은 집이 남아있지 않을까. 운이 좋으면 아주 싼 값에 방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흰여울 문화마을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탔다. 마을 입구에 내렸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다. 마을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예쁜 카페와 소품 가게들이 즐비했다. 부동산에 들러 물어본 방값은 서울 뺨치는 수준이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그는 무작정 가파른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르고 또 올랐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화려한 카페 대신 허름한 주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기요, 할머니. 혹시 이 근처에 싼 방 없을까요? 땀을 뻘뻘 흘리며 묻는 그에게 텃밭에서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총각, 여긴 그런데 없어. 다들 비싸게 월세 받아먹으려고 혈안인데. 그래도 혹시 빈 방이라도 있는 집 없을까요? 저 꼭대기 꼬장 할매 집은 방 하나 비긴 하는데.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손가락으로 절벽 맨 꼭대기에 위태롭게 서 있는 집을 가리켰다. 거긴 사람이 살만한 데도 아니고 그 할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 어림도 없을 거야. 사람 그림자만 봐도 소금을 뿌리는 양반인데. 다른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대답은 똑같았다. 흰여울 꼬장 할매. 그 집은 마을의 마지막 금기 구역과도 같았다. 하지만 강바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고 바닷바람은 점점 차가워졌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을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집 앞에 섰을 때 강바다는 숨을 몰아쉬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슬레이트 지붕, 소금기에 부식되어 붉은 녹물이 흐르는 낡은 철대문. 마치 세상의 끝에 내몰린 듯한 집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그 위태로운 집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지금 자신의 처지와 꼭 닮아 있었다.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두드려야 할까? 욕만 바가지로 먹고 쫓겨날 것이 뻔했다. 돌아설까? 하지만 돌아갈 곳이 없었다. 배낭의 무게가 천근만근 느껴졌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차갑게 식은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굳게 닫힌 철대문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두드렸다. 똑똑똑. 메마른 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스산하게 퍼져나갔다. 똑똑똑. 단조로운 노크 소리는 온 마음의 고요한 세계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수십 년간 외부인의 방문이라고는 우편 배달부나 수도 검침원이 전부였던 그녀의 집에 해가 저문 시각에 문을 두드리는 이가 나타난 것이다. 온 마음의 첫 반응은 경계심이었다. 날카로운 눈으로 창밖의 사내를 다시 한번 훑었다. 낯선 얼굴. 외지인. 어쩌면 사기꾼일지도 모른다. 뉘기야. 온 마음은 일부러 목소리를 한껏 깔고 쉰 소리를 냈다.
안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문 밖의 사내는 화들짝 놀란 듯 잠시 움찔했다. 저기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젊고 약간은 어수룩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온 마음은 대꾸하지 않았다. 침묵이 가장 좋은 방어라고 생각했다. 침묵이 길어지면 제풀에 지쳐 돌아가겠지. 하지만 사내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입을 열었다. 혹시 이 집에 방이 남는다고 들어서요. 제가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아주 싼 값이라도 괜찮으니 방을 좀 세주실 수 없을까요? 온 마음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빵. 이 누추한 곳에 제 발로 들어와 살겠다는 미친놈이 다 있구나. 그녀는 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빗장을 풀고 문을 손가락 한 뼘만큼만 열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청년의 얼굴은 예상대로 앳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검푸른 바다. 미친놈 아이가. 여긴 사람 사는 집 아니다. 어서 꺼져라. 잠깐만요. 어르신. 제발요. 하룻밤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살해는 꼭 하겠습니다. 청년은 절박하게 문틈을 붙잡았다. 그 순간 온 마음의 눈에 청년의 터지고 갈라진 입술과 피곤에 절어 퀭한 눈이 들어왔다. 분명 보통이 아닌 곤경에 처한 몰골이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동정심은 곧이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경계심에 묻혀버렸다. 정을 주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내 놈 같은 뜨내기한테 내어줄 방은 없다. 당장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할 끼다. 온 마음은 있는 힘껏 문을 닫아버렸다. 쾅! 하고 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에 등을 기댔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돌아갔겠지. 이제 조용해지겠지. 하지만 문 밖의 청년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문 앞에 주저앉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투둑 투둑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비었다. 겨울비는 여름 소나기처럼 요란하지 않았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냉기를 품고 끈질기게 내렸다.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청년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온 마음은 애써 그 소리를 외면하려 라디오를 켰다. 치직 치지직. 얄궂게도 라디오는 오늘따라 더 심한 잡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그녀는 귀를 틀어막았다. 듣지 않으면 된다. 보지 않으면 된다. 내 세상과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뇌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시간? 아니, 2시간은 좋게 넘었을 것이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이제 문 밖에서는 기침 소리 대신 끙끙 앓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 소리는 빗소리와 바람 소리를 뚫고 낡은 벽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온 마음의 신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마치 오래전 열병을 앓던 어린 아들이 밤새 끙끙대던 소리처럼. 젠장. 온 마음은 결국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부엌으로가 선반 구석에 놓여있던 굵은 소금 한 줌을 집어들었다. 잡귀를 쫓아낼 때는 소금이 최고다. 그녀는 다시 문으로 가 빗장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문 밖의 청년은 집 앞의 낡은 나무 평상에 웅크리고 있었다. 흠뻑 젖은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온 마음이 문을 연 것을 보고 청년은 힘겹게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온 마음은 그를 향해 소금을 뿌리려 손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청년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빗물과 섞이는 것을 보고야 말았다. 그것은 서러움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공허한 눈물이었다. 그 눈물 한 방울이 수십 년간 굳어있던 온 마음의 심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A18
거친 욕설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그것이 누구를 향한 욕인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세상을 향한 것인지, 제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저 딱한 청년을 향한 것인지. 그녀는 손에 쥔 소금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들어와. 청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들어오라고. 딱 오늘 밤만이다. 날 박는 대로 당장 꺼져. 온 마음은 으르렁거리듯 소리치고는 획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강바다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무거운 배낭을 끌다시피 들고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었다. 집 안은 바깥보다 더 추운 것 같았다. 온기가 전혀 없는 냉골이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한가운데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전부였다. 온 마음은 이미 그 이불 위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거기서 대충 쭈그려 자든가. 알아서 해. 그것이 그녀가 던진 마지막 말이었다. 강바다는 축축한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깨닫고 현관 구석에 최대한 몸을 웅크렸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뼈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춥다는 생각보다 안도감이 먼저 들었다. 그렇게 길고 긴 밤이 시작되었다. 단 한 뼘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세상의 끝에 내몰린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는 각자의 숨소리만을 들으며 누워 있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마침내 만나 부딪히며 내는 서툴고도 격렬한 첫인사 같았다.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터였다. 혹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굳게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는 사실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온 마음은 칼로 벤 듯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지끈거리는 무릎 통증이 어김없이 그녀를 현실로 불러냈다. 하지만 오늘은 그 통증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방구석. 웅크린 채 잠든 이물질 같은 존재. 그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어둠 속의 실루엣을 노려보았다. 어젯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하고 있던 청년 강바다였다. 밤새 냉골이었던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온 마음 자신도 낡은 솜니부를 목까지 끌어당기고 잤지만 청년은 덮을 것도 마땅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배낭을 껴안고 젖었던 외투를 반쯤 덮은 채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있었다. 얕은 숨을 내쉴 때마다 희미한 입김이 피어올랐다. 그 모습은 딱했다기보다 거추장스러웠다. 이놈아! 온 마음의 괄괄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강바다가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며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퀭한 눈은 잠을 설친 티가 역력했다. 날 밝았다. 당장 꺼져라. 어젯밤의 동정심은 하룻밤 사이에 말끔히 사라진 듯 했다. 온 마음은 이미 벽을 짚고 일어나 앉아 낯선 침입자를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바다는 비몽사몽간의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뼈마디가 쑤시는 추위, 퀴퀴한 방 안 공기, 그리고 자신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는 할머니. 아, 네네. 할머니. 죄송합니다. 하룻밤 재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하지만 밤새 온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가 비틀거리며 신발을 꿰어 신으려 할 때 그의 눈에 방 한구석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처박혀 있는 낡은 라디오가 들어왔다. 온 마음이 매일 만지작거리다 성질을 내며 집어던지곤 하던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적이었다. 할머니. 왜? 빨리 안 가고 뭐하는 기가? 저 라디오 제가 한번 고쳐봐도 되겠습니까? 강바다의 뜬금없는 제안에 온 마음은 황당하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미친놈. 그게 지금 몇 년째 소리도 안 나는 고물인데. 내 놈이 뭔 수로 고친다고.
저 원래 이런 기계 만지는 거 좋아해서요. 아마 전선이 끊어졌거나 부품이 사갔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잠깐만 보게 해주세요. 방값 대신입니다. 방값이라는 말에 온 마음의 날카로운 눈이 가늘어졌다. 어차피 버릴 물건이었다. 그녀는 턱짓으로 허락했다. 해봐라. 부수기만 해봐라. 내 놈 다리 몽둥이를 부술 테니. 강바다는 기다렸다는 듯 배낭을 열었다. 그의 배낭 속은 옷가지보다 정체 모를 공구들과 전선 뭉치로 더 어지러웠다. 그는 작은 드라이버와 절연 테이프를 꺼내 들고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온 마음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장 쫓아내야 할 놈이 자기 집 안방처럼 앉아 고무를 만지작거리는 꼴이 우스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일었다. 저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과연 저 고무를 살려낼 수 있을까? 강바다의 손놀림은 예상외로 능숙했다. 그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사가버린 전선을 찾아내고 이리저리 부품을 맞춰보며 중얼거렸다. 역시 습기 때문에 여기가 다 부식됐네. 그는 배낭에서 작은 사포를 꺼내 접점을 갈아내고 끊어진 전선을 능숙하게 이었다. 온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작은 손놀림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강바다가 이마에 땀을 훔치며 라디오의 뒷뚜껑을 닫았다. 일단 될 것 같은데요. 그는 코드를 꽂고 조심스럽게 전원 버튼을 눌렀다. 치이이그. 처음엔 귀를 찢는 듯한 잡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온 마음의 얼굴이 여지없이 구겨졌다. 꺼봐라. 시끄럽기만 하고. 잠깐만요, 할머니. 주파수를 잡아야. 강바다가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잡음이 잦아들고 무언가 익숙한 소리가 잡힐 듯 말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이얼이 어느 한 지점에 멈추었을 때 치지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하더냐 띠리리리으. 방 안가득 선명하고도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온 마음이 수십 년 전 아들이 살아있을 때 함께 들었던 그 시절 유행가였다. 온 마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쿵쿵. 멈춘 줄 알았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한 착각. 잊고 살았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오래된 감정의 편린들이 노래가락을 타고 되살아났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시끄럽다. 당장 꺼라.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바다는 웃으며 소리를 조금 줄였다. 봐요, 할머니. 이제 잘 나오잖아요. 그때였다. 꼬르르그 민망할 정도로 큰 소리가 강바다의 배에서 울렸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배를 감싸쥐었다. 온 마음은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거기 섰지 말고 밥상이나 펴라. 네. 밥 묻고 꺼지라고. 그렇게 온 마음과 강바다의 첫 번째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다. 밥상에는 차가운 보리밥과 멀건 된장국, 시커먼 콩자반이 전부였지만 강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허겁지겁 밥을 밀어 넣었다. 그 모습을 보던 온 마음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천천히 묵어라. 채알라. 밥을 다 먹고도 강바다는 떠날 채비를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배낭을 풀기 시작했다. 할머니, 저 여기서 며칠만 더 지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 대신 제가 할머니 집 고장난 거 다 고쳐드릴게요. 저 문짝도 삐걱거리고 창틀도 바람이 다 새고. 이놈이 진짜 미쳤나? 내가 내 놈을 뭘 믿고. 온 마음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빗자루를 집어들려는 순간 강바다가 다급하게 외쳤다. 밤에요. 밤에 제가 안 시끄럽게 해드릴게요. 밤에? 그게 뭔 개소리고. 강바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훔쳐본 그녀의 약봉지를 떠올렸다. 신경안정제, 수면유도제.
할머니 어젯밤에 잠 잘 못 주무셨죠? 제가 밤마다 할머니 잠드실 때까지 책 읽어 드릴게요. 아니, 그냥 제가 아는 바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조용하게. 온 마음은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자신의 가장 깊은 약점, 지독한 불면증과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 그것을 이 낯선 청년이 알아챘다는 사실에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내 놈이 뭔데 날 재워. 당장 나가. 그날 밤 강바다는 쫓겨나지 않았다. 온 마음이 그를 내쫓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기 때문이었다. 해가 지고 방 안에는 다시 어둠이 깔렸다. 온 마음은 여느 때처럼 수면제를 입에 털어 넣으려다 문득 망설였다. 그리고 약을 도로 내려놓았다. 내 놈. 내 할머니. 한번 해봐라. 그놈의 바다 이야기인지 뭔지. 그것은 허락이었다. 강바다는 환하게 웃으며 방구석에 자신의 침낭을 폈다. 온 마음은 낡은 이불을 덮고 돌아 누웠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누웠다. 한 사람은 절벽 끝 낡은 침구에, 한 사람은 바닥의 차가운 침낭에.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요? 아주 깊은 바닷속에는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물고기들은 스스로 빛을 내요. 반짝반짝. 강바다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채우기 시작했다. 온 마음은 처음엔 시끄럽다고 타박을 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그것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파도 소리와는 달랐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차갑지는 않았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약 기운이 아닌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의지에 스르르 잠이 들었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고기들을 꿈꾸면서.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기묘한 동거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흰여울 문화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소문의 진원지는 언제나처럼 박신의 슈퍼였다. 봤나? 봤나? 어제도 그 총각 할매 집에서 나오더라 아이가. 아침부터 슈퍼 평상에 모여 앉은 동네 할머니들이 호들갑을 떨었다. 박 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거들었다. 극이 그냥 나오는 정도가 아니다. 아예 살림을 차린 것 같더라. 어제는 둘이 밥상에 마주 앉아 밥 먹는 것도 봤다. 세상에 세상에. 꼬장 할매가 남정네를 집에 들이다니. 그것도 저리 시퍼런 총각을. 필시 꽃뱀이다. 할매가 노망나서 홀라당 넘어간 게 틀림없다. 저러다 집문서까지 다 넘어가겠다 얀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온 마음이 젊은 총각에게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할 거라는 흉흉한 이야기부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험한 상상까지 더해져 마을을 휘저었다. 그날 오후 온 마음은 여느 때처럼 콩나물을 사러 슈퍼에 들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끄럽던 슈퍼 안이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온 마음이 누군가. 평생을 바닷바람과 싸우며 살아온 그녀가 이 정도 기싸움에서 밀릴 일이 없었다. 뭘 꼬라보나. 사람 처음 보나. 그녀가 으르렁거리자 사람들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박 씨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이고 할매요. 요즘 좋은 일 있으신가 배. 얼굴이 훤하시네. 그 총각이 잘해줍디까? 그 말은 도화선이었다. 온 마음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찍었다. 이 썩은 동태 눈깔 같은 놈아. 주둥아리 함부로 놀리지 마라. 아이고 할매. 와 일하십니까? 내 놈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대. 내 집에 내가 누굴 들이든 밥을 묵이든 잠을 재우든 내 놈들하고 뭔 상관인데.
그녀의 고함 소리는 슈퍼를 넘어온 동네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꼬장 할매의 역대급 분노에 기가 질려 숨을 죽였다. 너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묵어봐야 하나. 그 총각은 그놈은. 온 마음은 잠시 말을 멈췄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 총각은 내 수면제라고. 내 악몽을 쫓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놈은 그냥 손님이다. 아니, 내 맘이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그따위로 아가리 놀리면 내놈 슈퍼에 불을 질러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온 마음은 콩나물값 1,000원을 계산대에 집어던지듯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와버렸다. 그녀의 등 뒤로 동네 사람들은 경악과 함께 묘한 경외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저렇게까지 길길이 날뛰는 걸 보니 진짜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 하지만 동시에 저 꼬장 할매가 저렇게까지 누군가를 감싸고 도는 모습은 처음 본다는 생각도 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온 마음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다. 이 동네를 떠나든가 해야지. 그녀가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마당에서 강바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삐걱거리던 대문 경첩에 기름칠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이거 고치니까 이제 소리 안 나요. 강바다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온 마음은 그 얼굴을 보자 치밀어 오르던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녀석을 두고 동네 사람들은 더러운 상상을 해댔던 것이다. 됐다. 들어와서 밥이나 묵자. 그날 이후 온 마음은 보란듯이 강바다와 함께 다녔다. 슈퍼에 갈 때도 그를 데리고 갔고 마을 산책로를 걸을 때도 그를 부축 삼아 나섰다.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꼬장 할매의 살벌한 기세와 묵묵히 할머니를 보조하는 청년의 모습을 보며 점차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물론 두 사람의 동거가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생활 방식의 차이는 거대한 암초였다. 온 마음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렸고 강바다는 밤늦게까지 노트북 불빛에 의지해 연구 자료를 보느라 받침잠이 많았다. 이놈아, 해가 중천이다. 언제까지 처잘 기가. 할머니 지금 아침 6시예요. 5시간밖에 못 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음식이었다. 온 마음의 밥상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한 그녀답게 온통 해산물 천지였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생선찌개, 젓갈, 말린 해초 무침. 하지만 강바다는 아이러니하게도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면서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온 마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뭐라? 바다에 미친놈이라더니 바다에서 난 걸 못 묵어? 그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먹으면 숨이 막혀서 죄송해요, 할머니. 별거지 같은 놈을 다 봤네. 그럼 넌 뭘 묵고 사나? 온 마음은 진심으로 화가 났다. 자신이 평생 먹고 살아온 아들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생계를 책임져준 바다의 산물을 거부당한 느낌이었다. 그녀는 며칠간 일부러 더 비린 생선만 구워댔다. 강바다는 묵묵히 간장에 밥만 비벼 먹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어색함과 생선 굽는 연기만 자욱했다. 그렇게 며칠간 냉전이 이어졌다. 밤의 의식도 중단될 위기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에 누웠다. 온 마음은 이불을 뒤집어 썼고 강바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적이 흘렀다. 이대로 다시 불면의 밤이 시작되려나 온 마음이 초조해질 때쯤 강바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제가 해산물을 못 먹는 건요. 사실 알레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횟집을 하셨어요. 크게. 그러다 망했고요. 집안이 풍비박산났죠. 그날 이후로 비린 냄새만 맡으면 그때 생각이 나서 속이 울렁거려요. 그것은 강바다의 첫 번째 고백이었다. 온 마음은 돌아눕지 않았지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죄송해요. 할머니가 해주신 밥인데.
온 마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흥, 별꼴이다. 그럼 진작 말을 할 것이지. 다음 날 아침 밥상에는 생선찌개 대신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이 올라왔다. 간장 양념에 졸인 두부. 그것은 온 마음이 해산물이 아닌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반찬이었다. 맛은 지독하게 짰지만 강바다는 그날 밥 2공기를 비워냈다. 밤의 의식은 계속되었다. 강바다의 목소리는 이제 온 마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장가가 되었다. 그는 매일 밤 다른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고향으로 돌아오는 연어 이야기, 암컷을 위해 목숨을 거는 해마 이야기, 깊은 바닷속 화산 이야기. 온 마음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평생 원망했던 바다가 실은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다양한 생명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아갔다. 그녀는 수면제를 찾지 않은 지 일주일이 넘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다. 대신 그녀의 머리맡에는 강바다가 읽어주기 위해 가져다 놓은 낡은 해양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바다의 부산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안정되어 가는 듯 보였다. 절벽 끝 낡은 집이었지만 잠잘 곳이 있었고 꼬장꼬장했지만 자신을 쫓아내지 않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는 낮에는 흰여울 앞바다로 나가 해조류 샘플을 채취하고 밤에는 할머니에게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름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던 현실의 파도는 결국 예고 없이 그의 발밑을 덮쳤다. 그날은 유독 날이 흐렸다. 바다 역시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강바다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무료 와이파이가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메일함에 새로운 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은 서울의 지도 교수였다. 강군. 미안하게 됐네. 그 문장으로 시작하는 메일을 읽어내려가는 강바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외부 지원을 받기로 했던 기업에서 투자를 철회했네. 연구비가 전액 삭감됐어. 이런 말하긴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중단일세. 당장 서울로 올라오게. 다음 학기 복학 준비나 하는 게 좋겠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트북 화면이 흐려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동아줄이 끊어져 버렸다. 연구 중단.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실패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돌아갈 서울이 없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것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아버지와 병든 어머니의 절망적인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채 또다시 실패자가 되어버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는 카페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무작정 걸었다. 흰여울 마을의 아름다운 산책로도 알록달록한 벽화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남포동 번화가까지 걸어갔고 자신도 모르게 한 포장마차의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소주 한 병 주세요. 쓰디 쓴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 병이 2병이 되고 2병이 3병이 되었다. 그는 취하고 싶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술은 그를 취하게 하는 대신 더욱 선명하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식당이 망하던 날 주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소주병을 입에 털어넣던 아버지의 등이 떠올랐다. 실패자. 결국 자신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나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다. 그는 본능처럼 버스를 타고 흰여울 마을로 돌아왔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철커그 쾅. 강바다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섰을 때 온 마음은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이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청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놈의 자식이.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오는 지독한 술 냄새에 온 마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술을 처먹고 이제 기어들어와. 당장 나가. 온 마음의 노성이 터져 나왔다. 평소 같으면 쩔쩔매며 사과했을 강바다였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할머니를 노려보았다. 나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술기운과 절망으로 젖어 있었다. 어딜 가라고요? 저 갈 데 없어요. 서울에도 여기도 이젠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고요. 저도 이젠 끝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것은 강바다가 처음으로 터뜨린 절규였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못했던 서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온 마음은 그 모습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본 것은 술에 취한 행패꾼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벼랑 끝에 선 23살 청년의 여린 속살이었다. 아들을 잃던 날 바다를 향해 울부짖던 자신의 젊은 날과 겹쳐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방구석에 낡은 이불을 가져와 울고 있는 강바다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누웠다. 그날 밤 집 안에는 청년의 흐느낌과 밖에서 우는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다. 온 마음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강바다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밀려오는 자괴감에 눈을 떴다.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현관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 안에는 할머니가 없었다. 도망치듯 떠난 걸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을 쫓아낸 걸까?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온 마음이었다. 그녀는 평소 들고 다니던 작은 장바구니가 아닌 바퀴 달린 큰 시장 카트를 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카트에는 정체 모를 무거운 짐들이 가득했다. 일어났나? 그녀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꾸중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자갈치. 온 마음은 짧게 대답하고는 짐을 부엌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커다란 돼지 뼈다귀, 선홍빛의 살코기, 부추 한 단, 새우젓. 강바다는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평생 비린내 나는 생선만 만지던 사람이었다. 온 마음은 아무 말 없이 거대한 솥에 물을 붓고 뼈다귀를 넣어 끓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쭈그려 앉아 몇 시간이고 솥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떠오르는 거품을 걷어내고 불 조절을 하고 또다시 거품을 걷어냈다. 그녀의 굽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다. 꼬장꼬장한 욕설도 날카로운 눈빛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정성스럽게 곰국을 우려내는 노인의 모습만이 있었다. 집안은 비린내 대신 구수하고 진한 육수 냄새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강바다는 그 냄새에 이끌려 멍하니 부엌 앞에 서 있었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온 마음이 불을 껐다. 그녀는 뚝배기에 밥을 담고 뜨거운 육수를 붓고 정성스레 썬 고기를 얹었다. 부추와 새우젓까지 곁들여 강바다 앞에 밥상에 쾅 하고 내려놓았다. 뽀얗고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돼지국밥이었다. 묵어라. 강바다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이미 눈물이 차올랐다. 자갈치. 이곳에서 버스로 한참이나 가야 하는 비린내의 천국인 그곳. 할머니는 아침 일찍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곳까지 가서 자신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를 사온 것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국밥 한 숟가락을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위로였다.
벼랑 끝에서 그를 붙잡아주는 온기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뚝배기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어젯밤의 매일 이야기를, 프로젝트가 중단된 이야기를, 자신의 실패한 아버지 이야기를,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미래 이야기를 두서없이 쏟아냈다. 온 마음은 맞은편에 앉아 그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힘내라는 값싼 위로도 그까짓 것이라는 섣부른 충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국물이 식는다며 숟가락을 쥔 그의 손등을 한번 툭 쳤을 뿐이다. 그래서 밥은 다 묵었나? 한참을 쏟아낸 강바다가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됐다. 온 마음이 말했다. 바다 일은 파도한테 맡기고 무태 사는 놈은 밥심으로 사는 기다. 한 그릇 더 묵어라.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누웠다. 방 안의 공기는 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주인과 손님이 아니었다. 강바다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할머니, 왜? 오늘은 바다 이야기 말고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해도 돼요? 어둠 속에서 온 마음이 돌아눕는 기척이 느껴졌다. 시끄럽게만 하지 마라. 강바다는 천천히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시작했다. 횟집을 하며 손님들에게 누구보다 정직했던 아버지, 망하고 나서도 가족들을 위해 막노동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버지. 실패자가 아니라 그저 최선을 다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온 마음은 그 밤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자신도 평생 바다를 원망했지만 결국 그 바다 덕분에 아들을 키웠고 지금 이 청년을 먹일 국밥을 사올 수 있었다고. 어쩌면 바다도 아버지도 삶도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지도 모른다고. 두 개의 외로운 섬이 비로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기대기 시작한 밤이었다. 자갈치 시장에서 사온 돼지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다. 그것은 온 마음이 강바다에게 건넨 최초의 무조건적인 위로였고 강바다가 온 마음에게 받아들여진 완전한 증표였다. 자신의 가장 치욕스럽고 연약한 속살 해산물을 먹지 못하는 이유, 아버지의 실패, 자신의 절망을 내보인 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준 아침을 기점으로 절벽 끝 낡은 집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강바다는 더 이상 쫓겨날 걱정을 하는 임시 세입자가 아니었다. 연구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었고 서울로 돌아갈 명분도 돌아갈 곳도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그는 처음으로 이곳 흰여울마을 절벽 끝자락에서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시선이 집 안 곳곳을 향했다. 이 집은 온 마음 그 자체였다. 위태롭게 버티고 섰지만 속은 온통 삭고 병들어 있었다. 소금바람에 사과 틈이 벌어진 창틀, 비가 셀 때마다 곰팡내가 진동하는 벽지, 그리고 온 마음의 무릎처럼 삐걱거리는 마루. 그는 자신이 받은 온기를 되돌려줄 방법을 찾았다. 할머니. 점심을 먹고 멍하니 바다를 보던 온 마음에게 그가 말을 걸었다. 저 어차피 당분간 할 일도 없는데. 이 집 제가 좀 고쳐도 될까요? 고쳐? 내 놈이 뭘 한다고. 온 마음은 퉁명스레 대꾸했지만 눈은 이미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라디오도 고쳤잖아요. 저 이런 거 잘해요. 일단 저 삐걱거리는 대문부터 손볼게요. 밤마다 바람 불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주무시잖아요. 강바다는 그날부터 자신의 전공 서적이 들어있던 배낭을 비우고 그 안에 철물점에서 사온 공구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무기력에 빠지는 대신 몸을 움직이는 것을 택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이자 보답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대문이었다. 꼬장 할매의 집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열고 닫을 때마다 마을 전체가 울릴 듯한 굉음을 내던 낡은 철대문.
그는 녹슨 경첩을 뜯어내고 사포로 붉은 녹을 모조리 갈아냈다. 그리고 새 경첩을 사와 기름칠을 꼼꼼하게 해서 달았다. 스으그 소리 없이 부드럽게 열리는 대문을 보며 온 마음은 입을 꾹 다물었지만 그날 슈퍼에 다녀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유난히 잦았다. 다음은 창틀이었다. 겨울 바람이 귀신 소리를 내며 비집고 들어오던 틈새. 강바다는 실리콘을 사와 낡은 고무 패킹을 전부 뜯어내고 틈새를 꼼꼼하게 메웠다. 그날 밤 방 안은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 파도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지만 더 이상 날카로운 비명처럼 귓전을 때리지 않았다. 온 마음은 아무 말 없이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쓸데없는 짓이라며 타박을 놓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땀을 흘리는 강바다에게 먼저 시원한 보리차를 내밀었다. 더위 묵는다. 마시고 해라. 그것은 그녀가 누군가에게 베푼 국밥 이후의 두 번째 배려였다. 집이 물리적으로 견고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도 좁혀졌다. 특히 밤의 의식은 이제 두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었다. 더 이상 강바다 혼자 바다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들려주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화가 되었고 때로는 고백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한 방에서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웠다. 강바다는 침낭에서 온 마음은 낡은 솜니불에서 어느 날 밤 유독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새로 메운 창틀이 팽팽하게 울었다. 그 소리가 온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린 듯 했다. 파도 소리가 꼭 우는 소리 같지 않나? 온 마음이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강바다는 이야기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강바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바다가 그렇게 싫으세요? 평생 바다 옆에 사셨으면서. 그것은 금기어였다. 강바다 역시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한 질문이었다. 온 마음의 몸이 굳어지는 것이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강바다는 자신이 실언을 했다고 생각하며 황급히 말을 돌리려 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죄송해요. 그냥 내가. 온 마음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내 새끼를 죽였다. 강바다는 숨을 멈췄다. 그날도 오늘처럼 바람이 불었다. 40하고도 8회 전, 꼭 이맘때였지. 풍랑주의보가 내렸는데 그 미련한 놈이 기어코 바다로 나간다고 했다. 내가 가지 말라고 잡았어야 했는데. 온 마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놈 아베가 그물에 걸려 죽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그놈이 유일한 희망이었지.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비쌌다. 고기 한 마리만 더 잡아오면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 숨소리에는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골마 터진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놈 등을 떠밀었다. 이왕 나가는 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와라. 그래야 우리도 사람답게 산다. 그게 내 새끼한테 한 마지막 말이다. 방 안에는 온 마음에 억눌린 흐느낌 소리만이 가득 찼다. 사흘 뒤에 배는 돌아왔다. 부서진 채로. 그놈은 안 돌아왔다. 바다가 삼켜버렸지. 내가 내 욕심이 내 새끼를 그 바다에 밀어넣은 기다. 내가 죽인 기라.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품고 산 죄책감이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온전히 꺼내놓지 못했던 썩어 문드러진 상처의 맨살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희녀울 꼬장 할매가 아니었다. 그저 자식을 잃고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온 가엾은 늙은 어미일 뿐이었다. 강바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 탓이 아니에요.
라는 말은 이 거대한 절망 앞에서 얼마나 가볍고 무력한가. 그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한참을 울던 온 마음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때 강바다는 문득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그녀의 발을 보았다. 양말도 신지 않은 앙상하고 차가운 발. 늘 그녀를 고통스럽게 하던 무릎 아래 그 발은 마치 그녀의 시린 마음처럼 얼음장 같았다. 강바다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보온 도구인 두툼한 겨울용 침낭을 가져왔다. 그는 훌쩍이는 온마음의 발치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그 차가운 두 발을 자신의 침낭 안으로 조심스럽게 집어넣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그는 침낭을 꼼꼼하게 여며 그녀의 발목까지 덮어주었다. 온 마음의 울음이 멎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발을 감싸 쥐고 있는 청년의 둥근 뒤통수가 보였다.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어떤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도 따뜻한 온기가 침낭을 타고 그녀의 발끝에서부터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천천히 전해져 왔다. 그녀는 4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누군가와 함께 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온 마음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밤새 울어 눈은 퉁퉁 부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은 가벼웠다. 강바다는 이미 마당에서 낡은 담벼락을 보수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밥상에는 아주 특별한 반찬이 올랐다. 노랗고 두툼한 계란말이. 온 마음이 평생 만들어 본 적 없는 해산물이 단 한 점도 들어가지 않은 반찬이었다. 서툰 솜씨의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군데군데 탔지만 강바다는 그 계란말이를 입에 넣고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맛있어요, 할머니. 진짜 맛있어요. 흥. 시끄럽다. 싱거우면 간장 찍어 묵어라. 온 마음은 고개를 돌렸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오후 강바다는 일을 쉬었다. 대신 그는 온 마음에게 팔짱을 끼웠다. 할머니, 날씨 좋아요. 저랑 같이 걸어요. 제가 새로 고친 대문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죠. 온 마음은 못 이기는 척 그의 팔에 의지했다.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아닌 할머니와 손자처럼 다정하게 새로 칠한 대문을 나서 흰 여울의 햇살 속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여름의 끝자락 부산 앞바다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거대한 태풍의 눈이 무서운 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었다. 강바다가 고친 라디오에서는 쉴 새 없이 재난 경보가 흘러나왔다. 이번 태풍은 역대급 위력을 지닌 초강력 태풍으로 특히 부산과 영남 해안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선박은 즉시 항구로 피항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온 마음은 낡은 창틀에 기대어 평소와 달리 검붉은 빛으로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수십 년 묵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녀에게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아들을 앗아간 저승사자 그 자체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강바다가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쌌다. 온 마음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괜찮다. 저놈의 바다가 또 지랄병이 도진 게지. 하지만 강바다는 보았다. 지팡이를 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떨고 있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손님이 아니었다. 이 집을 그리고 이 할머니를 지켜야 할 유일한 보호자였다. 할머니, 저랑 같이 준비해요. 강바다는 집 안팎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 대신 어떻게든 이겨내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일단 창문부터 막아야 해요. 박스나 합판 같은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딨노?
이 집구석에. 그럼 제가 구해올게요. 강바다는 마을 아래 철물점으로 뛰어내려갔다. 그는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생활비를 털어 두꺼운 합판과 못, 밧줄을 사왔다. 그는 자신이 실리콘으로 메웠던 창틀 바깥쪽에 합판을 덧대어 못질을 하기 시작했다. 쾅, 쾅, 쾅. 망치 소리가 불안한 바람 소리를 뚫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온 마음은 더 이상 방 안에 앉아 공포에 떨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어느새 부엌으로 가 냄비 가득 밥을 짓고 밑반찬을 꺼내고 있었다. 이놈아, 너도 밥 먹고 해라. 굶으면 힘 못 쓴다. 두 사람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비장하게 늦은 점심을 마주 앉아 먹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마침내 태풍이 그 거대한 이빨을 드러냈다. 쏴아으 바람의 소리가 달라졌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수백만 마리의 짐승이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굉음이었다. 절벽 끝에 낡은 집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바다가 덧댄 합판이 금방이라도 뜯겨나갈 듯 덜컹거렸다. 할머니, 방 안쪽으로. 강바다는 온 마음을 벽에서 가장 먼 방 중앙으로 끌어당겼다. 바로 그때였다. 콱과과가가.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집의 한쪽 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강바다가 애지중지하며 자신의 연구 샘플과 노트북을 모아두었던 마당과 이어진 작은 쪽방의 지붕이 바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안 돼. 강바다가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몸을 날리려 했다. 미친놈아. 어딜 가. 온 마음이 그의 팔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끌어당겼다. 저거 다 제 연구 자료란 말이에요. 강바다가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뜯겨나간 지붕 사이로 집채만 한 파도가 섞인 비바람이 들이닥쳐 그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노트북,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이 담긴 노트, 채집한 해조류 샘플들. 모든 것이 순식간에 검은 바다의 일부가 되어 사라졌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할 틈도 없었다. 이제 집은 절반쯤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할머니, 이불 다 가져와요. 강바다는 무너진 쪽방과 본체 사이의 방문을 필사적으로 걸어 잠갔다. 그리고 온 마음과 함께 낡은 이불과 솜을 총동원해 문틈을 막기 시작했다. 물이 스며들고 바람이 비집고 들어왔지만 두 사람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서로의 등을 기댄 채 버텼다. 온 마음은 태풍이 칠 때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공포에 떨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곁에 누군가가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젊은 생명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강바다의 손을 꽉 잡았다. 바다야.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괜찮다. 집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된다. 사람이 살아야지. 강바다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절망감 속에서도 자신을 위로하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삼켰다.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태풍이 물러갔다. 날이 밝자 두 사람의 눈앞에 처참한 풍경이 펼쳐졌다. 마을은 폭격을 맞은 듯 아수라장이었고 온 마음의 집은 절반이 날아간 채 겨우 절벽에 매달려 있었다. 강바다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무너진 쪽방으로 달려갔다. 역시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축축하게 젖은 종이 쪼가리 몇 장만이 그의 실패를 증명하듯 나뒹굴고 있었다. 그는 무너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모든 게 끝났다. 연구도 희망도 미래도. 그는 빈손으로 이곳에 왔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아니, 빈손보다 더한 절망만을 안게 되었다. 그때였다. 멍하니 밖을 내다보던 온 마음이 강바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일어나라. 할머니. 이젠 다 끝났어요. 시끄럽다. 일어나서 저길 봐라. 온 마음은 그를 부축하다시피 일으켜 세워 무너진 집터 끝
절벽 아래를 가리켰다. 강바다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태풍이 모든 것을 앗아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절벽 아래 평소에는 거친 파도에 휩쓸려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갯바위. 그 갯바위가 태풍에 깎여나가고 지형이 뒤바뀌면서 숨겨져 있던 거대한 안반지대가 속살을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 안반지대 위에는 말도 안 돼. 강바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곳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논문으로만 보았던 심해성 붉은 산호 군락이 펼쳐져 있었다. 태풍이 깊은 바닷속 생태계를 통째로 뒤집어 해안가 가까이로 옮겨다 놓은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샘플이 아니었다. 국내 학계에 보고된 적 없는 살아있는 거대한 군락지 그 자체였다. 그는 홀린 듯 갯바위 쪽으로 달려 내려가려 했다. 조심해라. 미끄럽다. 온 마음의 외침을 뒤로하고 그는 상처투성이 갯바위를 기어 내려가 마침내 그것을 마주했다. 영롱한 붉은빛. 생명의 빛이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무릎을 꿇었다. 태풍은 그의 과거 노트북 데이터를 앗아갔지만 그 대신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한 미래 군락지를 선물했다. 강바다는 젖은 얼굴로 절벽 위를 올려다보았다. 온 마음이 무너진 집터 위에서 아들을 잃었던 그 바다를 향해 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녀는 바다를 원망하는 대신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바다가 바람결에 그녀의 목소리가 실려왔다. 뺏어가기만 하는 건 아니다. 위기는 그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찬란한 기회의 모습으로 두 사람 앞에 당도했다. 태풍이 남긴 상처는 깊었지만 그 상처 속에서 발견한 희망은 더욱 강렬했다. 강바다에게는 절망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붉은 산호군락. 그것은 그의 학자적 생명을 건 기회였다. 그는 무너진 집을 수습하는 것도 잊은 채 빌린 방수 카메라 하나의 의지에 갯바위에 매달렸다. 그의 눈은 다시 예전의 총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갯바위에 살다시피 하며 군락지의 생태를 기록했다. 조수간만의 차 수온, 주변 해양 생물과의 관계. 그의 낡은 노트북은 사라졌지만 모든 데이터는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 더욱 생생하게 축적되고 있었다. 온 마음은 그런 강바다를 묵묵히 지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꼬장 할매가 아니었다. 아들이 바다에 나갈 때 밥을 챙겨주던 그 옛날의 어미로 돌아가 있었다. 그녀는 다리가 아픈 와중에도 하루 2번 따뜻한 밥을 지어보은 도시락에 싸서 갯바위로 날랐다. 묵고 해라. 그러다 너까지 바다가 잡아간다. 그녀의 타박은 이제 따뜻한 걱정의 다른 이름이었다. 강바다는 자신이 기록한 방대한 자료와 사진들을 정리해 자신을 내쳤던 서울의 지도 교수에게 보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교수도 첨부된 사진과 데이터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일개 학부생의 리포트 수준이 아니었다. 한국 해양 생태계의 지도를 바꿀 수도 있는 대발견이었다. 일주일 뒤 지도 교수가 직접 부산으로 내려왔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흰여울 앞바다의 붉은 산호 군락을 확인하고는 강바다의 어깨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군, 자네가 해냈네. 이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소식은 학회로 전해졌고 학회는 발칵 뒤집혔다. 며칠 뒤 강바다의 이름으로 작은 규모지만 의미 있는 연구 지원금이 긴급 편성되었다. 중단되었던 프로젝트가 비교도 안 될 규모로 화려하게 부활한 것이다. 강바다는 자신의 이름이 찍힌 연구비 지급 통지서를 들고 절벽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왔다. 할머니, 저 돈 생겼어요. 연구비래요. 그는 아이처럼 방방 뛰며 온마음 앞에서 종이를 흔들었다. 온마음은 돋보기를 꺼내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픽 웃었다. 종이 쪼가리에 뭔 숫자가 이리 많이 붙었노.
이게 다 돈이가? 네. 이걸로 우리. 강바다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가슴을 누르고 온 마음의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저 이 돈으로 우리 집 고칠래요. 그는 우리 집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저 서울 안 가요.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이 바다 계속 연구할래요. 그래도 돼요? 온 마음은 아무 말 없이 강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태풍에 반쯤 날아간 집을 바라보았다. 지긋지긋한 감옥. 평생을 자신을 올감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내 놈. 그녀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멋대로 해라. 늙은이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는데 잘 됐네. 그날 밤 두 사람은 무너진 집터 마당에 숯불을 피웠다. 강바다가 연구비의 일부를 미리 받아 난생 처음으로 비싼 한우를 사온 것이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어우러졌다. 두 사람은 폐허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만찬을 즐겼다. 그 무렵 온 마음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강바다가 갯바위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동안 그녀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해안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태풍이 씻어다 놓은 반질반질한 조약돌들을 발견했다. 그녀는 돌멩이들을 하나둘 주워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저 만지작거리기만 했다. 그러다 어느 날 강바다가 쓰다 남긴 페인트를 발견하고 조약돌 위에 서툰 솜씨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동백꽃, 흰여울 앞바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 그것은 그녀가 48년 만에 처음으로 시작한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그녀의 죄책감과 그리움을 담아내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본격적인 집 수리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강바다가 하던 땜질 수준이 아니었다. 전문 인부들이 동원되었다. 무너진 쪽방은 완벽하게 복구되었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은 태풍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지붕으로 교체되었다. 곰팡내가 진동하던 벽지는 뜯겨나가고 햇살처럼 따뜻한 아이보리색 벽지가 새로 발라졌다. 덜컹거리던 창문은 바다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커다란 이중창으로 바뀌었다. 강바다는 자신의 연구비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그는 단순히 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당 한편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작은 유리 온실 같은 공간을 만들었다. 할머니, 여기서 조약돌 그림 그리세요. 비 와도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온 마음은 쓸데없는 짓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그림 도구들을 그곳으로 옮겼다. 흰여울 조약돌 공방. 그녀의 첫 번째 작업실이 생긴 것이다. 강바다 역시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옥상 평평한 곳에 작지만 견고한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올렸다. 바다가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만의 연구실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방구석에서 웅크리지 않아도 되었다. 한 달 뒤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겉모습은 여전히 흰여울 마을의 낡은 풍경 속에 녹아 있었지만 그 속은 두 사람의 희망과 미래로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다. 더 이상 위태로운 절벽 끝의 흉가가 아니었다. 바다를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였다. 수리가 끝난 날 강바다는 자신의 연구실 창가에 섰다. 그리고 온 마음은 자신의 공방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때 온 마음이 손짓으로 그를 불렀다. 강바다가 옥상에서 내려오자 그녀가 조약돌 하나를 내밀었다. 그 위에는 활짝 웃는 얼굴 두 개가 그려져 있었다. 주름진 할머니의 얼굴과 뿔테 안경을 쓴 청년의 얼굴이었다. 내 방에 둬라. 강바다는 그 조약돌을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그것은 그가 이 집에서 받은 그 어떤 것보다 무거운 가족이라는 이름의 선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실 책상 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돌을 올려두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새로 태어난 집에서의 첫 아침은 낯설지만 경이로운 고요함 속에서 밝아왔다. 수십 년간 온 마음의 새벽을 깨우던 것은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과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귀신 울음 같은 외풍 소리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녀는 통증이 아니라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다. 새로 단 이중창은 밤새 몰아친 바닷바람을 완벽하게 막아냈고 방 안의 공기는 훈훈하기까지 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삐걱거리던 낡은 마루 대신 단단하고 틈새 없는 새 장판이 발바닥을 기분 좋게 받쳐주었다. 습관처럼 밖을 내다본 그녀의 눈에 더 이상 위태롭게 흔들리는 수평선이 아니라 거대한 유리창 가득 담긴 평화로운 아침 바다가 액자처럼 걸려 있었다. 그때였다. 얕은 진동과 함께 웅우하는 기계 소리가 천장에서부터 희미하게 들려왔다. 옥상 강바다의 연구실이었다. 벌써 일어나 연구를 시작한 모양이었다. 온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다. 시끄럽다고 호통을 쳐야 마땅한데 그 소리가 마치 든든한 아들의 인기척처럼 느껴져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갔다. 태풍에 무너져 내렸던 흉물스러운 담벼락은 온데간데 없고 햇살을 환하게 반사하는 하얀 새 담장이 집을 아늑하게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편 강바다가 만들어준 흰여울 조약돌 공방. 유리창으로 된 작은 공간 안에는 그녀가 그간 주워 모은 조약돌들이 색색의 그림을 입고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의 잊혔던 삶의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옥상 연구실 창문이 열리고 강바다가 얼굴을 내밀었다. 할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내놈 기계 돌리는 소리에 시끄러워서 깼다. 온 마음은 짐짓 타박을 놓았지만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가득했다. 아, 죄송해요. 줄일게요. 근데 할머니,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예요? 굶어 죽기 싫으면 내려와서 밥상이나 차려라. 오늘 아침은 계란말이다. 두 사람의 활기찬 목소리가 흰여울 마을의 아침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꼬장 할매의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는 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집 수리가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은 박신의 슈퍼 주인이 쭈뼛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지난날 온 마음과 강바다를 두고 가장 열심히 험담을 퍼뜨렸던 동네 할머니 두엇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 씨의 손에는 집들이 선물로 흔히 건네는 큼지막한 두루마리 휴지 한 묶음이 들려 있었다. 할매요. 저 집 다 고쳤다면서요. 박 씨가 눈치를 보며 말을 건넸다. 그는 꼬장 할매가 당장 소금을 뿌리거나 빗자루를 들고 쫓아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온 마음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더운데 뭐하러 기어 올라왔노? 들어와라. 마실 거라도 한 잔 줄게. 박 씨와 할머니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꼬장 할매가, 그 지독한 꼬장 할매가 집에 들어오라고. 그것도 마실 것을 주겠다고. 그들은 홀린 듯 새 대문이제는 굉음을 내지 않았다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게 그 집 맞나? 아이고 천지가 개벽했네. 천지가 개벽했어. 폐가나 다름없던 흉가는 사라지고 바다를 조망하는 그림 같은 집이 서 있었다. 마침 옥상에서 내려오던 강바다가 그들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할머님들. 어서 오세요. 날 더운데. 강바다는 익숙하게 평상에 자리를 펴고 온 마음이 내온 시원한 식혜를 따랐다. 동네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식혜를 받아 마셨다. 그들 눈앞의 광경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살벌한 기운만 감돌던 꼬장 할매의 집에서 젊은 총각이 살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할머니가 직접 담근 식혜를 내오다니. 할매요, 집이 집이 아니라 궁궐이 됐네. 박 씨가 감탄하며 말했다. 궁궐은 무슨. 그냥 사람 사는 집이지. 온 마음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다. 그때 한 할머니의 눈에 유리 공방 안에 조약돌들이 들어왔다. 어머, 저건 또 뭐고? 할매, 저기 저 반짝이는 거. 온 마음은 망설이다가 공방 문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창가에 진열된 수백 개의 조약돌. 그 위에는 동백꽃이 피어 있었고 고래가 헤엄치고 있었으며 흰여울 마을의 풍경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평생을 바다와 싸우며 살아온 노인의 한과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담긴 예술이었다. 아이고야 할매. 이런 손재주가 있었는교? 이건 동백꽃 아이가. 그냥 심심풀이로 그린 기다. 아이다. 이거 진짜 이쁘다. 우리 서울 사는 손녀딸이 이런 거 환장하는데. 할매, 이거 내한테 하나 파소. 얼마면 되노? 할머니가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했다. 온 마음은 질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다. 됐다. 무슨 돈을 받노? 그냥 가져가소. 아이고, 그럴 수 있나? 이건 돈 주고 사야 하는 기다. 이건 예술품이다가 예술품. 신랑이 끝에 할머니는 기어코 돈을 온 마음의 손에 쥐어주고는 동백꽃 조약돌 하나를 소중하게 감싸들었다. 온 마음의 첫 번째 작품이 팔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노동의 대가가 아닌 창작의 대가로 받은 돈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평생 무언가를 원망하고 미워만 하던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은 순간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 씨가 무릎을 탁 쳤다. 아따, 이제 할매는 흰여울 꼬장 할매가 아닙니다. 흰여울 공방 할매네. 내가 내일부터 슈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줄게. 그날 이후 온 마음의 집은 흰여울 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다. 관광객들이 꼬장 할매를 무서워하며 피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공방 할머니의 조약돌을 사기 위해 일부러 가파른 계단을 올라왔다. 온 마음은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자신의 작품을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파도가 깎고 나는 색칠만한 기다. 라며 슬쩍 자랑을 보태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한편 강바다에게도 결정적인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의 붉은 산호 군락 발견은 학계의 정식 보고를 거쳐 해양 생태계 보존에 관한 중요한 업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부산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다. 단순한 연구비 지원이 아니었다.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가 보장되는 해양생물학 박사과정 입학, 그리고 흰여울 군락지를 전담으로 연구하는 정식 연구원 자리였다. 그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늦은 저녁을 준비하는 온 마음에게 달려갔다. 할머니, 저 이제 정식으로 박사과정 밟게 됐어요. 그것도 부산에서요. 이제 저 돈도 벌어요. 강바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온 마음은 밥주걱을 든 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박사? 그게 뭐 벼슬이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 이제 안 떠나도 된다고요. 여기서 할머니랑 계속 살면서 연구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온 마음은 순간 주걱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애써 감추려 했던 가장 큰 두려움. 강바다가 성공해서 언젠가 아들처럼 자신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그의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다. 강바다는 그 자리에서 온 마음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이놈아, 뭐하는 기가? 바지에 밥풀 묻는다. 할머니, 저 그냥 할머니 손자 할래요. 온 마음의 눈이 파르르 떨렸다. 서울에 있는 부모님은 어쩌고? 부모님도 계시죠?
하지만 저한테는 할머니도 가족이에요. 절망의 바닥에서 저를 건져주신 제 유일한 부산 가족이요. 그러니까 저 그냥 할머니 손자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그것은 23살 청년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고도 절박한 고백이었다. 온 마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제는 어둠이 내린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평생을 원망했던 바다. 아들을 삼켰던 그 바다가 이제는 자신에게 이렇게나 크고 따뜻한 아들을, 아니 손자를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밥주걱을 든 손으로 강바다의 어깨를 툭 쳤다. 느끼하게 굴지 마라. 닭살 돋는다.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주름을 타고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일어나라. 바닥 차다.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오늘 짜게 됐다. 강바다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해준 건 뭐든 맛있어요. 두 사람은 새로 들인 4인용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투박한 반찬들이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한 온기가 넘쳐 흘렀다. 그렇게 희녀울 마을에 또 한 번의 계절이 찾아왔다. 절벽 끝 낡은 집은 더 이상 위태롭지 않았다. 집은 강바다의 활기와 온 마음의 예술로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다. 어느 초가을 저녁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강바다와 온 마음은 수리된 집 마당의 넓은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강바다는 낮에 채집한 해조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온 마음은 무릎 위에 조약돌을 올려놓고 동백꽃을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만한 가족의 침묵이었다. 저 멀리서 부산항을 오가는 배의 백고동 소리가 뿌하고 낮게 울렸다. 예전 같으면 온 마음이 시끄럽다고 욕을 했을 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붓을 내려놓고 황금빛 바다를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다. 바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참 곱다. 강바다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이곳에 온 후 처음으로 그녀의 입에서 바다를 향한 원망이 아닌 감탄사가 나온 순간이었다. 강바다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곁으로 다가앉았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온 마음이 처음 선물했던 두 사람의 웃는 얼굴이 그려진 조약돌이 따뜻하게 쥐어져 있었다. 그러게요, 할머니. 참 곱네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인연으로 묶인 두 사람. 절벽 끝에서 만나 서로의 구원이 된 할머니와 청년. 온 마음은 차가워진 손을 비비며 일어섰다. 바람 분다. 들어가자. 그녀가 강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우리 집에. 강바다가 그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불이 환하게 켜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우리 집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바다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는 절망이 아니었다. 두 사람의 집을 그리고 두 사람의 삶을 든든하게 품어주는 거대하고도 자애로운 품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